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구체적인 쟁점 혹은 그 과학적인 지식을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재난 연구자의 관점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정치적 성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정치적 경쟁 혹은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의 어떤 성과, 점진적이고 부분적이지만 피해 보상 범위가 확대된 현재의 성과를 어떻게 달성했는지 그 과정을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현재까지의 재난은 여전히 행정의 영역으로만 사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관료와 전문가들의 일로만 간주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재난은 매우 중요한 정치 현안입니다. 단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이 복구 과정만 본다 하더라도 복구 과정은 복구의 목표,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라는 무엇으로 정의할 것이며, 그렇다면 누가 피해자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어떠해야 하는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가 첨예하게 제기되는 정치적 과정입니다. 또한 재난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 모순을 확인시켜주고, 또한 국가와 사회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또한 상호 구성하는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 현상이자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난의 대응 및 복구 과정은 기존의 권력 관계와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정치적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누차 강조가 되겠지만 책임의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대응 과정에서부터 또한 단기적 수습, 장기적 복구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사회의 가치와 자원의 분배, 본격적인 분배가 시작되는 본격적인 정치적 결정 과정에 시간이 옵니다. 또한 많은 경우 재난 피해자들의 사회운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재난 거버넌스의 구성과 목적을 둘러싼 여러 행위자들, 입법부, 행정부, 피해자, 시민단체, 또한 전문가들 집단 간의 상호작용과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특히 그 재난 거버넌스, 즉 재난 이후에 특히 이러한 유독물질에 의한 재난의 경우 국가, 기업, 전문가 집단, 피해자, 그리고 시민사회 등 여러 주체들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난의 원인과 성격을 규정하고 또한 재난 원인과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며 피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그리고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의 확보 혹은 실패가 결정되는 재난 거버넌스의 형성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때 핵심은 역시 재난이 얼마나 누구의 책임인가의 문제를 핵심으로 합니다. 이러한 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부여되는지, 즉 행위자 간의 책임성에 관한 논쟁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인 책임 해명의 구조라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재난에서 매우 중요하면서 정치학의 핵심적인 연구 주제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그 국가와 엘리트들은 적극적으로 비난 회피를 하거나 책임 전가 행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 이익이라는 계산 하에서 선택적으로 정치화를 합니다. 그 여러 가지 대형 사고와 재난이 이제 벌어지지만 어떤 사고는 단순한 사고로 그치고, 반면 어떤 사고는 사회적인 혹은 국가적인 재난으로 성격이 변화합니다. 근데 그것이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 엘리트들이 선택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해 기업들, 가해자이겠죠. 가해 기업들은 갈등의 사사화, 즉 이슈의 범위를 축소하고 법정에서의 해결을 매우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왜 재난을 정치적으로 봐야 하는가, 혹은 왜 정책 접근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재난은 분명히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현실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서 매우 커졌습니다. 단적으로 그 2016년 말 2017년 초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위가 크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에서 작성한 탄핵소추 이유서에 7가지 중에 마지막이 바로 그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즉 세월호 구조의 책임을 방기한 부분,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미진했던 부분이 탄핵의 사유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 헌재 판결에서 인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헌재 재판관 2명이 소수 의견으로서 명기를 했던, 또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중요한 이유로 생각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정치 현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여러 재난 중 왜 하필 가습기 살균제 참사인가? 왜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주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일 재난으로서 그 최대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단일 사건으로서 이제 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그 단일 사건 사망자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였습니다. 504명이 대형 건물의 붕괴로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 단일 사건으로서는 가장 큰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것은 작년 7월 26일 수치인데 올해 1,500명이 넘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주목해야 하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갖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유독물질에 의한 재난이라는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사회는 울리백이 정의하듯이 위험사회라고 합니다.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나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내기 어려운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 위험사회에 살고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이러한 그 위험사회형 재난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책적 측면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반드시 그 정책적 학습도 이루어져야 하고 정책적 조치도 도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이것만은 아닙니다. 그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이 그 주목할 만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 연구들, 즉 이런 환경성 재난, 유독물질에 의한 건강 피해에 의한 재난을 연구했던 수많은 문헌들이 통상적 가설로 내놓는 혹은 관찰 결과로 내놓는 것과는 좀 다른 혹은 배치되는 현상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 유독물질에 의한 재난인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비교적 이른 시간에 pHMG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비교적 빨리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재난에서 그 국가 역할은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국가가 재난이 발생한 이후 주도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식의 거버넌스를 많이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그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국가가 역할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나 아래로부터 특히 피해자 집단 그리고 피해자 집단의 우호적인 사회 세력,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이 포함되겠죠. 이러한 집단들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결합을 하면서 아래로부터의 거버넌스, 그러니까 정부를 견인해내는 양식의 거버넌스가 구축되었다는 점이 특이한 부분입니다. 정치학에서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개혁이 어려운가, 혁명이 어려운가? 라는 그런 논의를 합니다. 혁명이란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전격적이고 급진적인 광범위한 변화가 단시간에 발생하는 것인데 그에 반해 개혁은 좀 더 덜 급진적이고 덜 폭력적인 느낌이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개혁이 더 쉽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경험적인 역사적 사실을 봤을 때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정치학자들의 중론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점진적인 변화 그리고 이에 당사자들이 반격할 시간이 필요한 그런 개혁의 점진적인 과정이 오히려 더 변화를 어렵게 만든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특이한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이 2017년 2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령이 시행이 되면 그 법에 규정한 내용 이상의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경우는 그러한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 이상의 플러스 알파의 즉 피해 범위 확대라는 것을 점진적으로 이뤄냈기 때문에 이것이 또 특이한 부분입니다. 정치학에서 그 중요한 그 연구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집합 행동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조직을 형성하고 집단 행동을 하며 그것을 어떻게 지속하는가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 현상에서.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그 여타 재난에 비해서 집단 행동이 일어나기도 어려운 유형의 재난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저희 주장이기도 한데요. 재난 이후에 그 피해자들이 집단 행동을 하고 그리고 집단 행동이 중기적, 장기적으로 정책 변화로 이어진다고 할 때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시성입니다. 그 재난이 얼마만큼 눈에 보였는가, 큰 충격을 주었는가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성, 즉 가해자가 분명한가 혹은 가해자의 수가 많지 않은가, 그러니까 즉 가해자의 수가 많지 않고 소수일 때 혹은 사람들이 분명히 가해자가 누구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 때 책임성을 따지기가 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가시적이면서 책임성을 혹은 책임을 부여하는 책임 소재를 따지기 수월한 상황일 경우 집단 행동이 비교적 발생하기 쉽고 또한 정책 변화가 잘 일어날 것으로 우리는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세월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침몰한 과정을 지켜봤고 또한 해경이라는 또한 청해진 해운이라는 그 가해 세력 혹은 책임을 방기한 국가기관이 존재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기에 집단 행동이 일어났고 또 법적인 그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다른 요인도 분명히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 사사분면에서 가장 집단 행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바로 이제 우측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회적 주목을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겠습니다. 또한 책임의 소재를 따지기 매우 어려운 복잡한 상황인 경우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될지 혹은 누구에게 호소해야 될지 어려움을 크게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보이지 않는 재난이면서 책임의 소재를 따지기 어렵다면 집단 행동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우리가 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는 이 유형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집단 행동이 일어나기 어려운 유형에 속했으면서도 집단 행동이 꾸준히 발생을 했고 또한 성과까지 이뤄냈다는 측면에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 매우 흥미로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연구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른 대형 재난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면 그 허베이 스피리토 유류 오염 사고가 2007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그 300km가 넘는 해안선을 그 유막이 이제 덮으면서 전 국민적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뭐 연인원 12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전 국민적 관심사였고 또한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보면 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 사고로 인한 건강 피해자들이 매우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태안 지역 보건소 태안 보건센터 보고에 따르면 전국 평균보다 백혈병 혹은 다른 뭐 빈혈 같은 질환의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가해 기업 내지 국가를 상대로 건강 피해 소송을 걸고 또한 그 배상을 받아낸 주민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잘 보이지도 않고 또한 매우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려운 재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가해 기업들을 물론 불충분하지만 처벌도 하고 피해 보상금도 확보를 하고 또한 국가재정도 투입을 해서 건강 피해에 대한 배보상 조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 다른 여타 재난에 비해서 집단 행동도 어렵고 또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유형의 이 가습기 살균제 재난이 왜 어쨌든 성과를 냈는가, 성공했는가에 대해서 기존의 재난 분야의 지배적 이론으로는 설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그 재난 행정학과 재난 정치학이 존재합니다. 재난 행정학의 지배적인 이론은 버클랜드라는 학자의 사건 관련 정책 변동 이론입니다. 혹은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가정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모두의 관심을 끌 만한 초점 사건, 그러니까 포커싱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면 이것이 그 정책 학습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또한 정책 변동으로 귀결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이론가들은 초점 사건 자체가 일종의 이니시에이터, 선도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초점 사건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는 정책 변동이 일어날 거다라는 이제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모델에서는 그 전문가와 통치 세력 내부의 학습과 논의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일반인이 없는 정책이고 또한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피해자들의 전략을 간과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난 정치학, 아직은 재난 행정학에 비해서는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정치학에서 재난을
진지하게 접근하고 이제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건 사실 3, 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재난 정착은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을 다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 정착에서도 어떤 경향이 발견이 되냐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말 크게 변하거나 혹은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퇴보하거나 라는 두 가지 경로만을 상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와 혹은 뭐 과거에 그 잘못된 악습이 더 강화되는 그 양극단이 있다고 할 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의 양상들, 수준, 범위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을 하지 않았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의 한계를 인식을 하고 점진적이면서 어떤 중간지대, 국가와 사회가 상호 구성을 하는 그런 과정에 주목을 하고 왜 그것이 변화가 일어났다면 왜 그것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연구는 정책이라는 것 혹은 정책 변동이라는 것이 이미 주어진 것이다. 기존의 권력 관계에 따라서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전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그 전문가들의 역할,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들은 주로 이제 기술 관료들 또한 그 국가 사이드에 있는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의 지배적 권위를 인정하거나 혹은 그 전제 하에서만 논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는 혹은 저희 이제 연구 관심사는 정책 결정 과정이라는 것은 그 담론의 실천 혹은 프레임에 의해서 구조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과정이 매우 불확실하고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변화의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종의 지역적 지식 또는 상황적 지식, 여기서 말하는 상황적 지식은 실제 그 피해를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장기간에 걸쳐서 축적이 된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로 무장한 그 피해자들 혹은 시민 집단의 역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연구는 일종의 사회적 부검 시도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은 그 기존의 어떤 의과학적 접근을 뭐 부정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그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수의 뭐 독성학, 병리학 연구만으로 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두 번째 이제 하이픈을 보시면 원료 물질의 독성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만으로 이 모든 피해, 예를 들면 그 갈수록 커져가는 피해 또한 국가의 행정 조치가 왜 그토록 지연이 되었고 또한 국가가 개입할수록 오히려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경우는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데까지는 답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료 물질의 독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로 핵심적이고 중요한 과학적 지식이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분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학을 포함한 이제 자연과학에서 발견해내지 못하는 사회적인 병인이 있다고 인식을 하며 일종의 사회적 부검을 이제 시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물론 제가 처음 꺼낸 말은 아니고 클라이넨버그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1995년 시카고 폭염의 원인을 추적하면서 자신의 연구 방법론을 이제 명명한 것이 이제 사회적 부검입니다. 이 사회적 부검의 핵심은 그 의학적 부검과 달리 국가의 사회적 기관들, 그러니까 정부 제도도 포함되고 기관도 되고 인물도 포함이 되겠죠. 혹은 관료들의 문화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수많은 죽음의 피해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는 정착적인 이론적인 관심에서도 출발을 하지만 또한 현실에 큰 관심이 있고 또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이 비극적인 참사에 대한 사회적 부검을 같이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 참사가 왜 중요하며 왜 정착적 접근이 필요하며 또한 왜 우리가 이것을 장기적으로 봐야 하나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실제 그 전개 과정을 볼 수 있는 분석 틀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론적 자원과 혹은 이론적 배경이겠죠. 그리고 제가 활용을 한 기본적인 분석 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이론적 자원을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그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샷 슈나이더라는 아주 그 정치학자 중에서는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샷 슈나이더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갈등의 사회화와 사사화
이 개념만 소개를 드리고 바로 분석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화라는 단어는 뭐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겠으나 사사화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영어로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어떤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떤 사인 간의 분쟁 혹은 개인의 잘못, 제도의 잘못이라기보단 그렇게 축소하는 경향을 이제 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층 계급 혹은 이제 엘리트들은 갈등의 사사화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든 시장이든 그 자신이 관장하는 영역으로 이걸 끌어들여야 자신이 강자인 그곳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법정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 사사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러한 갈등의 범위, 어떤 이제 갈등을 촉발한 이슈 쟁점의 범위가 커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회적 약자들이겠고 이들은 갈등의 사회화를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재난에 적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사사화가 됐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이슈로 전환되는 것을 차단해서 해당 문제를 사인 간의 관계에 묶어두려는 경향이겠고요. 또한 재난을 사회적이고 공적 의제로 만들기보다는 관련 당사자들 간의 사적인 이해관계 다툼으로 만드는 경향을 뜻합니다. 반면 갈등의 사회화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 보상 및 보건과 관련된 일련의 정치적, 정책적 결정 과정에 피해자 집단을 포함하여 이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 집단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겠죠. 더욱 많은 행위자가 참여하고 전국적인 이슈로 확대되는 경향을 사사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화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더욱 폭넓은 참여를 이제 이끌어내기 때문에 더욱 공정한 사회적 대응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그 정치적인 전개 과정, 그 성과를 얻어내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제 분석들을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바로 쓸 것은 아니고 제가 일종의 대안적 분석들을 제시드리기 전에 그 유독 화학 물질에 의한 재난이 어떤 식으로 정치화될 수 있는가라는 설명을 제공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라이히라는 스탠포드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이제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보기에 그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그 경로를 생각해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단계 혹은 세 가지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리고 거기서 성공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크게 이 재난 사건을 이제 재난 사건 당연히 이슈겠죠. 이 이슈가 아무 이슈가 아닌 단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퍼블릭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 단계는 명확히 구분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겹치기도 하고 또한 그 단계별로 소요되는 시간이 뭐 동일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단계는 매우 길 수도 있고 어떤 단계는 매우 짧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그 비이슈의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적인 고통입니다. 즉 피해자들은 자신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원인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또한 언론의 보도 그리고 사회적인 지지가 이제 확보가 될 시 이것은 퍼블릭 이슈, 공적 이슈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중요해지는 것은 혹은 본격화되는 것은 피해자들의 집합 행동이겠죠.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그 조직화를 하고 사회적인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과거에 나의 잘못, 개인의 잘못, 이 참사를 예로 들면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했던 나의 잘못이라는 그런 자책을 버리고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바뀔 경우 그리고 또한 이들을 조력해줄 정치적 동맹, 주로 이제 입법가들, 국회의원이겠습니다. 정치적 동맹이 확보될 시에 이것은 이제 정치적 이슈, 정치적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는 공적인 이슈 단계를 넘어서서 혹은 그 범위를 넘어서서 그 사회 전체의 갈등, 사회 전체의 투쟁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는 이렇게 그 재난 이후에 정치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히는 이러한 그 피해자들의 그 집합행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약간의 수동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언론이 보도를 해줘야지만 또한 국회의원들이 혹은 입법가들이 결합을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설명이 계속 이제 그의 연구에 이제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정치적 이슈, 즉 사안이 정치화된 이후에 정치적 이슈가 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이다. 즉 정치화된 거라면 뭐 법도 만들어질 거고 피해자들도 보상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약간은 좀 나이브한 그런 전제가 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틀을 활용을 하되 약간은 수정을 했습니다. 먼저 비이슈 단계가 공적 이슈로 바뀔 때는 네, 피해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겠고요. 또한 미디어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 라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공적 이슈에서 정치적 이슈로 넘어갈 때는 행위자들이 매우 이제 많아집니다. 피해자 집단도 포함이 될 것이고 정치적 기획가라는 이제 이거 약간 생소하실 수 있겠으나 네, 아주 유능한 뭐 시민단체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입법 능력도 뛰어나지만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가진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을 정치적 기획가라고 부릅니다. 또한 정치적 동맹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고 가해 기업과 정부가 적극적인 책임 회피, 부인 이런 이제 혹은 반박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이런 주요 행위자들 간의 이제 경쟁, 갈등이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만약에 피해자 집단 혹은 피해자 지원 세력들이 그 프레임 경쟁에서 성공을 한다면 또한 그 사회적 관심과 지지 동원에 성공한다면 이것은 정치적 이슈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한국 가습기 사례를 예로 들자면 그 전에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혹은 뭐 소수의 국회의원이 관여를 했다면 이제는 이것은 여당과 야당 간의 주요한 정치 쟁점이 됩니다. 즉 2016년 민주당이 이것을 이제 당론으로 삼죠. 특별법 추진과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그래서 이제는 정치적 이슈가 됐고 전 사회적인 투쟁의 쟁점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그 이전에도 있었던 행위자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 행위자에 더불어 그 대항 전문가 집단과 관료 집단이 그 좀 더 큰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개입을 하는 어떤 공간 그리고 이제 계제는 바로 전문 지식이 되겠고 이런 전문 지식 경쟁을 이제 이 연구에서는 아까 이제 그 전문 지식의 정치화 이런 용어를 썼는데요. 전문 지식 경쟁이 매우 중요한 그 어떤 단계 내지는 그 전장 그 이제 이 싸우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했을 때만이 입법도 되고 또한 입법의 내용이 가급적 피해자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 제가 입법을 앞둔 이 시기에 그 전문 지식의 경쟁이 또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강연 후반부의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관료 집단의 이른바 관료주의라고 하죠. 관료 집단의 그 지나친 자율성 내지는 관료 집단의 준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료 집단이 가진 가장 중요한 그 자원,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은 정보의 독점, 전문 지식의 독점입니다. 그런데 그 재난 상황이라는 것은 대개의 재난은 기존의 지식으로는 대처하기 어렵고 기존의 절차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라면 관료들이 그 일방적으로 그 많은 정보와 전문성을 갖고 있을 테지만 재난 상황에 있어서는 그 기존에 갖고 있던 관료들의 그 어떤 일방적이기까지는 우위가 어느 정도는 상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피해자들과 대항 전문가들이 연합을 해서 지식을 공동 생산하고 전문 지식으로 경쟁을 한다면 충분히 평소보다는 그 오히려 재난 상황일 때 관료 집단의 어떤 방해와 어떤 준동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화로 이어지면 성과를 얻었다 내지는 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일종의 이론적인 그 분석 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슬라이드에 그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전개를 적기는 했으나 이것은 뭐 그 시간 관계상이기도 하고 또 오늘 강의의 어떤 뭐 중요 포인트까지는 아니라서 이것은 뭐 소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히가 얘기했던 사적 이슈, 공적 이슈, 정치적 이슈라고 보았을 때 아마 2006년 4월부터 2014년 3월 이때 이제 국회에서 그 결의안이 이제 통과된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를 일종의 이제 전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그리고
민주당이 주요한 그 당론으로 삼고 국정조사,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던 이제 2016년 말까지를 정치적 이슈의 확장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를 제도화 단계 혹은 뭐 제도의 형성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후반부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전에 그 설명드렸던 분석 틀에서 일종의 단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를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다른 좀 더 그 다음 단계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정치적 힘이 필요한데 그 정치적 힘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제 프레이밍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전문성의 정치입니다. 역시 프레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으나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는 크게 뭐 여러 가지 프레임 경합이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두 가지의 그 프레임 경합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 사안을 사인 간의 분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화학물질 관리 정책 혹은 뭐 화학물질 안전 정책의 실패로 볼 것인가 라는 이 경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인 간의 분쟁으로 보는 것은 주로 그 행위자 혹은 행위자 연합은 이제 정부 부처, 가해 기업, 뭐 정경련 이런 이제 이익단체 또한 이제 로펌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주요 주장은 이것은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국가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입법 미비의 문제는 인정을 하지만 국가 책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쓸 수도 없고 환경성 질환으로 볼 수도 없다라는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담론으로 분리를 좀 이렇게 브로드하게 한다면, 그래서 이때 담론을 구성하는 내용들은 이제 기업과 소비자의 법적 분쟁으로 나타나고, 또한 그 정부가 많이 강조했던 것인데 특별법 입법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 또한 과학적 불가지론으로 어쩔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담론들로 구성이 됩니다. 두 번째 프레임은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실패 프레임입니다. 이것은 주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또한 대학 전문가 집단, 입법부의 의원들이 주장한 것인데요. 기업과의 소송은 피해자들을 방기하는 것이고 국민 건강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입법 미비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부처가 책임 떠넘기기의 문제이며, 또한 사회적 재난의 국가 재정 투여는 의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환경성 질환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인정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러한 그 프레임을 구성하는 담론들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국가의 책임에 관한 문제, 또한 화학 물질과 생활 안전의 문제, 또한 특별법 입법의 필요의 문제인데 이것은 뭐 약간 독립적인 뭐 쟁점이기도 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는 그 불확실성, 무지, 예측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의 담화에도 나오고 국회에 출석한 그 고위 관료들도 같은 이제 이야기를 반복을 하죠. 이것으로 인해서 책임 회피의 그 이제 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참사를 통제 가능한 이슈로 제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합니다. 또한 가용 자원의 규모, 즉 뭐 이제 부처의 예산이나 인력이겠습니다. 또한 일상적 행정 절차에 맞춰서 이슈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약된 이제 뭐 문장 혹은 이제 프레임이 이것이 바로 피해자와 제조사 간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이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프레임은 그 사회적으로도 힘을 갖지만 그 정부 내부에서도 엄청난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방식은 참사 초반 중반을 규정하는 강력한 인식 틀이자 관료들에게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기능을 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사적 문제, 사인 간의 분쟁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 국가의 대응은 그 인식의 근거에서 이루어졌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폐손상 의심 사례 접수를 하다가 이제 2년 정도 공백이 발생을 하는 경우라든지 대책 마련, 추가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거부를 합니다. 또한 2012년 2월 보건복지부 최종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이때 그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혹은 피해자분들 인터뷰를 해봤을 때 관료들의 어떤 뭐 뉘앙스, 분위기는 이미 이 시기에 할 일은 다 했다라는 어떤 일종의 마인드셋, 분위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가지론을 제기하면서 이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그 가습기 살균제 참사 특별법, 피해구제 특별법에 대한 그 전면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반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뭐 이유는 다양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 인과관계가 미확정되었고
국민 세금의 사용 근거가 없으며 법적 안정성에 저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태도 이제 정황으로 나타나는데 그 근간에는 이제 이것을 사인 간의 분쟁으로 보는 프레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대항 프레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전문가, 국회의원들이 참사 직후에 그 책임을 명확히 하죠. 그 범위를 넓히고 유연하게 기업과 국가의 책임으로 이제 규정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제 국가와 기업의 동시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며 또한 이것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라라는 요구를 하지요. 여기에 이제 입법부가 연대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 결의안도 통과가 되고 그 지속적으로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이 이제 있습니다. 또한 공적인 담론의 장을 활용해서 그 국정조사나 청문회, 토론회, 공청회에서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의 증언 혹은 그 이제 전문 지식의 제공으로서 일련의 그 사회적이면서 정치적인 압력으로 이것이 작용을 합니다. 그 결과 이제 환경성 질환도 지정이 되고 피해 지원 정책도 시행이 됐고 국가 입장이 특별법 찬성으로 또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인 간의 분쟁이 아니라 이제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실패라는 프레임이 지배적 프레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됐다는 것이고요. 또한 화학물질 관리 정책 전반이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화학물질 관리 정책 실패라는 프레임이 더 힘을 얻어서 이제 우위를 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것인데 공공정책 실패라는 프레임으로 전환 후에 국가가 이것을 이제 피해자 지원 정책을 수립도 하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국가가 개입할수록 오히려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화되는 역설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전문가의 개입과 관료적 관리가 본격화되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때 그 원래 관료제는 이제 그렇게도 정의를 하는데 저희가 불확실성의 흡수 기제라고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불확실한 것을 의도적으로 그 무시하거나 사상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피해자들의 경험, 이렇게 체화된 경험을 이제 배제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경합 프레임은 그렇다면 과연 이 피해를 핵심은 누가 피해자인가가 되겠습니다. 특정한 폐손상을 피해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증후군이라는 심텀이라는 브로드한 증상을 모두 가습기 피해로 볼 것인가라는 프레임 경합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정부 부처와 가해 기업이 여전히 이러한 이제 입장을 고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등급 판정은 전적으로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또한 전문가들이 판정하면 따라야 한다. 이것은 정부의 말인데 일종의 책임 회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기업이 여기에 이제 합류를 해서 모든 사람이 또 피해자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또한 이것이 특정한 폐손상이냐 혹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이냐 아니냐라는 이제 피해 등급 판정을 함에 있어서 정부가 그 계속해서 이제 확인된 바로는 꼬투리 잡히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인식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 주장도 하기도 했고 구상권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명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론들은 일종의 과학적 객관성, 공정성, 합리주의, 또한 이제 노출의 불확실성, 노출 도달 피해 프레임의 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노출 도달 피해가 모두 다 명확히 의심의 여지 없이 확인되어야만 폐손상이다, 피해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면 이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대항 전문가 집단, 그리고 입법부는 누가 피해자인가, 어디까지 피해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증후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제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된다고 하는데, 그다음 전문가들의 어떤 명단과 판단 근거를 제공하라. 또한 이것은 정치적인 국가가 판단할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급 판정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매우 이제 슬프게도 그 최근에도 KBS 뉴스에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실제 피해자 중에 내 몸으로 그 증거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2주 정도 가습기 살균제를 재사용한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정말로 그 비극적인 일이죠. 또한 구상권의 전제종을 철폐하라라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그 프레임을 구성하는 담론이라고 한다면 내 몸이 증거이고 노출 증명은 매우 어렵다. 또한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를 구분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국가가 사적 프레임을 고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폐손상을 고소하다 보니 등급제를 이제 처음에 나눴을 때는 어떤 말 그대로 이제 과학적인 판단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따졌던 것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1, 2등급만을 피해자로 인식하게 되는 사회적 결과가 이제 초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급여 개정이 이원화됐고, 정부는 만약에 재판정에 가서 기업이랑 이제 경쟁을 했을 때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만 이제 1, 2등급을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1, 2등급의 판정 비율을 매우 낮추고 3, 4등급에 대한 지원을 배제했습니다. 네, 기업은 역시 이러한 정부 프레임이 편승을 했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 접촉 및 일종의 분할 통치 전략이라고 합니다. 을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분열을 좀 초래하는 이제 그런 행태를 보이지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3, 4등급에 대한 피해자들의 인식과 대응은 그 3, 4등급이 우리를 가짜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일종의 사회적 낙인 규정으로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결과 공식 지원도 받지 못하고 민형사 소송이라는 사법적 구제 수단에서도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피해자 집단은 이제 대항 프레이밍으로서 가습기 증후군을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최근의 일이 아니라 사실 거의 참사 초반부터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했었던 것이고, 폐손상조사위원회 발표 이후부터 문제 제기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3, 4등급에서도 폐손상이 발견이 됐고 사망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등급 구분에 대해서 차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제 존재를 했고, 그래서 이들이 증후군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작년 국회 토론회와 청문회에서 이제 환경부 장관 차관이 나와서 수용하겠다라는 이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 향후 특별법 개정안과 시행령에 반영이 될지는 보아야 하겠으나 이러한 것은 어쨌든 분명한 성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피해자 집단 혹은 피해자 지원 세력들이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 비이슈 단계, 공적 이슈 단계, 정치화 단계, 제도화 단계 이 각각의 단계를 극복하거나 혹은 전환했는가, 그 정치적 힘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프레이밍과 더불어서 전문성의 정치, 지식의 공동 생산이 또 주요한 정치적 동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내용은 사실 뭐 청중 여러분들이 매우 익숙하실 것이고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 질환과 질병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환은 신체적 징후와 증상에 대한 병리적인 변화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 해석과 반응이 있을 때 질병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라는 것 자체도 이미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그 이제 세 번째인데 질병이 갖고 있는 실체적인 특징이란 것은 각기 다른 연관 집단의 이해관계, 또 경제적인 지위, 문화적 배경 등에 의해서 상이하게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지역별로 똑같은 질환이 질병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겠죠. 또한 그 각기 다른 관점에 의해서 전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면 그 과학적 지식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어떤 핵심적인 그 이제 싸움터, 전장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바로 이제 지식투쟁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련된 그룹은 이제 뭐 크게 세 부류로 나눴을 때 이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두 번째는 이제 대항 전문가 그룹, 세 번째는 이제 관료 전문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각의 지식 축적을 여기 이제 표에 적힌 수단을 통해서 이제 축적을 해왔고 각각의 어떤 발견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내 몸이 증거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정부가 배제한 질환이 많다는 것을 그 실제 자신의 신체로 증명을 해냈죠.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증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항 전문가 그룹은 좀 더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셔서 그 폐 이외에도 건강 피해가 발병되는 그런 기전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원료 물질의 유독성, 그 PHMG 계열 말고 CMIT, MIT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돼서 많이 지금 축적이 되어 있죠. 반면 이제 관료 전문가 그룹은 2011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그 정착적 시각에서 보면은 지식을 생산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즉 누구의 지식인가, 어떤 것을 목적을 하는가가 중요해질 텐데, 저는 혹은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정치의 과학화와 과학의 정치화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인데, 갈등을 해소하는 주요한 경로 내지 근거로서 이제 과학이 매우 중요해지는 현상을 정치의 과학화라고 할 수 있겠고, 과학의 정치화는 그 이제 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전문가이면서 이제 그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했던 혹은 거기에 뿌리를 둔 그래서 이제 전문가 운동가에
이제 이거는 이제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이 이제 그 두 가지인 거죠. 그런 전문가들의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분과별로는 뭐 과학자, 의사 그룹, 또한 법률 전문가들이 혼성적으로 연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의사 그룹 내부에서도 뭐 충돌과 조정이 일어나는데 뭐 가령 임상의와 환경보건의 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지만 뭐 역학조사의 반복 그리고 증거의 축적을 거치면서 의견의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이때 그 상호작용 전문가라는 어떤 행위자가 중요합니다. 이 상호작용 전문가는 권위적인 연구자죠. 콜린스가 얘기를 한 개념입니다. 물론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문 분과 내에서 지식을 생산해내는 그죠?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이제 기여 전문가라고 콜린스는 부릅니다. 그런데 기여 전문가와 대중 간의 거리는 매우 멉니다. 그렇다면 기여 전문가들의 말을 대중의 언어로 바꿔서 전달하고 또한 대중의 지식을 기여 전문가들이 이론화할 수 있게 다듬어주는 중간 단계의 상호작용을 해주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투쟁, 지식공동생산 과정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 전문가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경우는 최예용이라는 현재 사회적 참사 특조위원회 이제 가습기 소위 위원장이기도 하고 환경보건심에서는 소장을 역임을 한 시민단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또한 그 이제 서울대 이제 보건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 운동가라고도 분류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호작용 전문가가 어떤 이제 피해자들이 짓던 행동 투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또 피해자들은 독자적으로 그 자신들의 지식을 축적을 하고 공유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행동을 하기 어려운 참사 피해자들의 특성상 주로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이제 초중반에 많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돼서 익숙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가피모란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이제 다음 카페를 만들었고 2015년 12월 이후에는 이제 네이버에 밴드를 만들어서 어떤 소통의 장이자 지식의 축적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 워크숍을 이제 매달 1회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정말 1년에 12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이 계속 이런 것을 이제 꾸준히 진행해 왔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서너 번 전에 슬라이드 표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식 축적 수단으로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이제 자신들의 폐 상태 모니터링 분석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공유를 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직접 그 학위를 가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회라든지 기자회견, 뭐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지식이 권위 있는 지식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그 활동을 하던 대학 전문가들과 이제 피해자들이 또 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동으로 대학 논리를 생산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이론적이면서 상식적으로 필요하고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마이클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청부과학, 뭐 예를 들면 이제 옥시의 보고서 조작 같은 사건이 그런 사건이겠죠. 청부과학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풍부한 증거와 이제 권위 있는 전문성의 결합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공동 생산을 통해서 그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쟁점이겠습니다. 인과관계 문제, 또한 피해 판정 기준 혹은 피해 등급 판정의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와 지원 세력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었고 배부상의 범위를 확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의 중요한 정치적 동학 혹은 정치적 원동력의 핵심 중 하나인 전문성의 정치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혼종성입니다. 이 재난은 서두에 말씀드렸듯 전통적인 유형의 재난이면서 현대사회, 즉 위험사회형 재난이라는 이중 성격을 갖고 있고, 이 참사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청이 됩니다. 가령 권력 구조 혹은 뭐 위험사회라는 개념, 또한 과학기술 민주주의, 또는 어떤 국가의 책임의 문제를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이해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분과의 학문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결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결국 재난을 해결하는 것, 대응하고 복구하고 예방 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정치와 민주주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 복구 경로가 있을 텐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에 대한 고찰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민주주의가 당면한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치적인 양극화의 문제가 존재하겠고요. 또한 관료주의의 문제,
현대 민주주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 가장 주목을 덜 받은 것이 바로 관료주의입니다. 즉 관료들이 선출된 권력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문제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것이 다 재난 복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만 살을 붙이자면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력 불균형이 존재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입법부에서 법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행정부에서 얼마든지 그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정입법이라고 해서 관료들이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의 내용은 추상적이고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어떤 정책 수단으로 어떤 시기와 절차를 거칠 것인가는 관료들이 정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액션 플랜이 순전히 관료가 독점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난 해결 과정이 예상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또한 특별법의 어떤 그 정신이 아예 무력화되는 경우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때도 그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특별법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됐죠. 물론 개정안에 대해서도 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분석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입법 장벽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은 너무 스페시픽하니까 뭐 간단히 언급만 드리자면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력 불균형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입법부 내에서도 그 상임위가 존재를 합니다. 상임위 중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성안하고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거치게 되어 있는 이제 게이트키퍼죠. 법사위가 원래의 임무는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법안이 그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만 체크를 해야 되는데 내용 자체를 수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제출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민주주의의 문제, 그 권력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제가 준비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